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6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4년째를 맞이한 정민과 수경. 부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35살의 정민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33살의 수경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면 수경은 이미 간호사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죠. 4살 된 아들 민준이는 아직 꿀잠에 빠져 있었고, 정민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습니다. 수경이 미리 준비해둔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정민은 오늘 있을 투자 미팅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수경은 병원 스케줄을 확인하며 오늘은 야간 근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저녁은 자신이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근무 스케줄이 예전보다 불규칙해진 것 같았거든요. 야간 근무라고 했던 날 새벽에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물어보면 응급실이 바빠서 연장 근무를 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경이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며 오늘 늦을 것 같다고 말할 때 정민은 수경의 표정에서 미묘한 설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 근무를 싫어했던 수경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야간 근무를 자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닌지 자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할 일이 산더미였고 직원들과의 미팅도 연이어 있었죠. 그러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수경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경이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화면을 가리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도 목격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수경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침대맡에 놓인 수경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거든요. 정민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는데, 발신자 이름이 병원 동료나 친구가 아닌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정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수경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수경은 정민에게 병원 일상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 늘어났죠. 정민은 동료에게 요즘 아내가 많이 바빠 보인다고 털어놓았지만 동료는 의료진은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녁 시간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자주 집에 없다며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다고 말했죠. 정민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마저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민준이에게는 엄마가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느라 바쁘다고 설명했지만 정민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수경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혹시나 해서 수경이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의심한다는 것이 들통날까봐 망설였죠.
결국 정민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수경은 야간 근무라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수경의 행동 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간 근무가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는데 요즘은 낮에도 자주 외출을 하곤 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는 모습을 정민은 거실 소파에서 지켜봤죠. 수경은 정민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 왜 안 자냐고 묻자 수경은 당황한 듯 응급실에서 환자가 많아서 늦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눈에는 수경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해 보였고 화장도 새로 한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평소보다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정민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죠. 대신 수고했다며 얼른 씻고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이 아침은 먹고 가냐고 물어도 시간이 없다며 급하게 나갔죠. 그런 수경의 모습을 보며 정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혼 4년 동안 수경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회사에 출근한 정민은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수경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수경의 휴대폰 패턴이 바뀐 것을 떠올렸죠. 예전에는 식탁 위나 거실,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놓아두던 휴대폰을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일찍 퇴근해서 민준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경은 오늘도 늦는다며 미리 연락을 해왔죠.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언제 집에 오냐고 계속 물었지만 정민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었거든요. 밤 11시쯤 수경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민은 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수경은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샤워를 하러 갔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경은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수경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경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갑자기 수경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런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까 궁금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수경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알림 메시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준호라는 이름이었고 내용 중 일부가 보였는데 오늘 정말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준호라는 이름은 수경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경의 휴대폰 패턴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 생일인 002형으로 시도해보니 잠금이 해제되었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수경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이 찍힌 장소였죠. 코로나 시절 정민과 수경이 함께 다녀온 신혼여행지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수경이 자신과의 추억이 깃든 그 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정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사진 속 수경은 정민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정민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정민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결혼 4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그 장소가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서린 신혼여행지라는 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민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다음 날 아침 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정민에게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민준이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죠. 하지만 정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수경의 미소도 말투도 모두 연기 같았거든요. 정민은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민은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중요한 미팅에서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대로 수경을 추궁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것인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오후에 정민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탐정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정민은 그 중에서 평점이 좋고 경력이 오래된 몇 곳을 골라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상담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여졌고 두 번째는 너무 대충 상담하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연락한 탐정사무소에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김 탐정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정민의 상황을 차분히 들어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불륜 사실은 이미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현재 진행형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진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김 탐정은 정민에게 직접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민은 그날 저녁 퇴근 후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죠. 강남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김 탐정은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을 주었거든요. 상담실에서 김 탐정은 정민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수경의 직장 근무 패턴, 평소 행동 변화,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죠.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형적인 불륜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은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어요. 김 탐정은 정민에게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수경의 일상을 미행하며 불륜 상대와의 만남을 포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륜 상대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텔이나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었죠. 정민은 모든 옵션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탐정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정민은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정민은 수경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정민은 수경과 민준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 또다시 야간 근무라며 나가자 정민은 김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경의 위치와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오늘부터 미행을 시작해달라고 부탁했죠. 김 탐정은 알겠다며 내일 아침 첫 보고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민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민은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김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김 탐정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진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김 탐정은 직접 만나서 보고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오후 5시에 탐정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날 오후 정민은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김 탐정의 보고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정민은 김 탐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정민에게 건넸죠. 봉투를 받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탐정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젯밤 수경을 미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병원에서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 앞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9시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가 수경과 합류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김 탐정은 그 장면을 모두 고화질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어요. 정민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명확하게 수경과 낯선 남자가 모텔 입구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수경의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다음 사진을 넘겨봤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김 탐정이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 남자는 준호라는 이름의 36살 기혼 남성이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7년이 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민은 이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김 탐정은 준호의 집 주소와 직장 정보까지 모두 파악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역시 수경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김 탐정은 이런 경우 보통 두 가정 모두 큰 피해를 입는다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민은 준호의 가족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텐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그 가정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거든요. 2명의 무고한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김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경과 준호는 약 2시간 동안 모텔에 머물렀고 밤 11시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수경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30분경이었는데 정민이 기억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탐정은 이런 패턴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정민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수경의 거짓말에 속을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의 가정까지 연루된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김 탐정은 정민에게 며칠 더 증거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수경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수경이 정민을 보며 일찍 왔다고 말했지만, 정민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경은 오늘도 야간 근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서 간호사들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정민은 속으로 비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수경의 모든 거짓말이 뻔히 보였거든요. 수경이 야간 근무라고 할 때마다 실제로는 준호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식사 시간에 수경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정민의 회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기도 하고, 민준이에게도 유난히 애정을 표현했죠. 하지만 정민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보상 행동이라는 걸 정민도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정민은 서재에서 김탐정이 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경과 준호의 모텔 출입 사진들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죠.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수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수경이 출근을 핑계로 집을 나서자 정민은 김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미행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김탐정은 알겠다며 며칠만 더 지켜보면 더 확실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아 결혼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4년 전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수경의 모습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민은 앨범을 덮었어요. 과거를 그리워할 시간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정민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민준이 아침 준비도 도와주었죠. 하지만 정민은 수경의 그런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밤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낮에는 좋은 아내인 척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민은 꾹 참으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민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강남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정민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김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도 수경과 준호가 같은 패턴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보고였죠.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사진들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포착했다며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지만 가끔 엄마는 언제 집에 오는지 물어봤죠. 정민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이 아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에도 수경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수경은 깜짝 놀라며 왜 안 자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그냥 일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수경은 별말 없이 샤워를 하러 갔지만 정민은 수경의 표정에서 약간의 경계심을 느꼈죠. 침대에 누워서도 정민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경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배신자였으니까요. 정민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김 탐정이 충분한 증거를 모아줄 테고, 그러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은 민준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김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탐정 사무소에서 두꺼운 파일을 건네받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파일 안에는 수경과 준호의 불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십 장의 사진과 상세한 행적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민준이를 친정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하룻밤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정민은 아이가 없는 빈집에서 수경을 기다렸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의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쯤 수경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이 조용하자 민준이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죠. 정민은 친정에 보냈다고 간단히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정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민은 천천히 탐정 보고서를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첫 번째 사진을 내밀자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 근처 모텔 앞에서 준호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수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수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을 찾으며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반문했죠. 병원 동료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러 간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수경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간 것뿐이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정민은 세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수경과 준호가 키스하는 장면이었는데 각도와 화질이 완벽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수경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할 말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준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기혼자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수경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미혼이라고 했다며 자신도 속았다고 울먹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민은 냉정하게 그건 수경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웠고 정민이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이혼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했어요. 수경은 놀라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정민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보다 정직한 아버지와 사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정민은 수경에게 내일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포기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죠. 수경이 거부하면 모든 증거를 준호의 아내에게도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수경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발 떨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경은 친정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경의 어머니가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정민은 단호히 거절했죠. 이미 결심한 일이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경은 밤새 울면서 짐을 쌌고 정민은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경은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민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창문으로 수경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수경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정민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예약을 잡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와의 만남이었죠. 박 변호사는 경력이 15년 된 베테랑으로 불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김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박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의 화질도 선명하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평가했죠. 특히 모텔 출입 장면과 애정행각 사진들은 불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어요. 박 변호사는 정민에게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경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2번째는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었죠.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준호가 기혼자라는 점이 오히려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정민은 소송 준비와 함께 준호의 아내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탐정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준호의 아내 은영은 34살로 전업주부였고 8살과 5살 된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은영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죠. 며칠 후 정민은 용기를 내어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은영이었지만 정민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침묵이 길어졌어요. 은영은 최근 준호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핸드폰도 감추듯이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은영은 정민에게 증거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민이 사진들을 전송하자 은영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흘 후 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은영도 준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가정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준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집에서는 은영이 이혼을 요구했고 법정에서는 정민의 상간소송에 응해야 했거든요. 준호는 정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정민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죠. 준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영이 준호의 회사에 연락을 취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거든요. 제약회사는 직원의 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준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준호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정민과 박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죠. 수경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도 증거의 명확성을 인정하며 다음 변론 일정을 잡았어요. 수경은 법정에서 정민과 마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돌렸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경의 친정 가족들도 법정에 나와서 정민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수경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지만 불륜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죠. 더구나 기혼자끼리의 불륜이라는 점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몇 차례 변론을 거치며 상황은 정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수경은 결국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지급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도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며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정민은 법정을 나서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자신과 아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명확한 불륜 증거와 수경의 가정,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정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어요. 민준이의 양육권은 정민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고 수경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도 정민이 승소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죠. 판결문을 들으며 정민은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민은 수경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경은 판결 후 친정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 있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수경의 불륜 소식을 알고 있었고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마트에 가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 생활을 망친 여자라는 낙인이 따라붙었습니다. 수경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작은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몇 곳에 지원해봤지만 면접에서 이혼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친정 근처의 작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직을 구할 수 있었지만 급여는 서울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은영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두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했고 정민에게 지급할 배상금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아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영업팀 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된 것이죠. 준호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회식 자리에서도 소외되었어요. 한때 회사에서 잘 나가던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아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친척 모임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은영은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은영은 정민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죠.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한편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점차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정민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며 부자 간의 유대감을 깊게 했죠.
정민의 회사도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불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오히려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직원들도 정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민은 이제 회사와 가정 모두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고 정민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죠. 민준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만든 음식이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고 말했어요. 정민은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정민은 서재에 앉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고 민준이의 교육도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은 분명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